상임 5억만 주세요. 뭐? 그럼 제가 사모님 말문 트이게 해드릴게요. 뭐? 그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가 멈춰 섰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신동호. 재산만 수십조. 그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수천 명의 인생이 바뀌는 남자였죠. 그런 그의 차 앞을 가로막은 건 고작 10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5억 주시면 제가 사모님 입 열게 해드릴게요. 경호원들이 끌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째 입을 닫은 사모님, 국내 최고 의료진도 두 손 들었는데 10살 꼬마가 고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패하면요, 제 인생 전부를 회장님께 드릴게요. 평생 회장님 집에서 무보수로 일할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꼬마의 제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그곳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의전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신동호 회장.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호이자 대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였죠. 그의 재산은 수십조 원에 달했고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수천 명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주차장 출구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운전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르던 경호 차량까지 삐걱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뛰어내렸어요. 야, 이 꼬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덩치 큰 경호원이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더니 회장의 차창을 향해 두 손으로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입 제가 열게 해드릴게요.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 한마디에 차 안이 술렁였어요. 신동호 회장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문을 열고 내려 꼬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특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죠. 꼬마, 너 같은 애가 내 아내의 병을 고친다고? 신 회장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국내 최고 의료진도 손 놓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지?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는 신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죠. 제가 사모님 말문 트이게 해드릴게요. 대신 우리 아빠 수술비로 현금 5억 원 주세요. 5억? 5억을 달라고? 그 금액을 입에 담는 아이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신 회장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올라온 건지 알 수 없었죠. 아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차를 막아서고 5억을 요구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패하면 어쩔 건데? 신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요, 제 인생 전부를 회장님께 드릴게요. 평생 회장님 집에서 무보수로 일할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이 다 서늘해질 지경이었어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회장님.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이고요.
회장님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신동우 회장은 오랫동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에 타라.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차에 올라타자 검은 창문이 다시 닫혔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의전 차량 뒷좌석에 이름도 모르는 10살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5억이라고 했지? 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그 돈이 왜 필요한 건데? 내 부모가 시킨 거야?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접고 또 접어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신 회장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심장 이식 수술비 견적서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아래로 길게 늘어선 숫자들 끝에 총액 5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심장이 안 좋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한 달 안에 수술 못하면 아빠 돌아가신다고. 근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맨날 병원에 누워있고 친척도 없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10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병원이랑 사회복지사 아주머니한테도 부탁해봤어요. 근데 대기자가 너무 많대요. 아빠 차례 오려면 2년은 걸린다고 했어요. 아빠한테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빠가 살려면 해외에 가서 수술받는 방법밖에 없대요. 준서가 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돈을 구하기로 했어요. 신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5억이 넘는 금액. 그에게는 적은 돈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목숨값이었죠. 우리 아내의 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인터넷에서 봤어요. 사모님이 10년 전에 손자를 잃고 나서 말을 못하게 됐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다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죠. 마음의 병이라고요? 준서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말을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건 달라요. 진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신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확신에 찬 눈빛이었으니까요. 재밌는 녀석이로군. 신 회장이 서류를 접어 아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좋아. 믿져야 본전이니 기회를 주지. 기한은 일주일이야.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다음 말에 그 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대신 실패하면 넌 약속대로 평생 내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도 해볼 거니? 평생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를 10살 아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대신 성공하면 5억 바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신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깡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널따란 잔디밭, 정돈된 화단,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건물. 대성캐슬, 신동우 회장의 개인 저택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성이라는 이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외관에 창문만 수십 개가 넘어 보였죠. 차에서 내린 준서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5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신 회장에게 다가오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미소도 우아했고요. 하지만 그 시선이 준서에게로 향했을 때 뭔가가 달라졌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부감. 준서는 본능적으로 그 차가운 눈빛을 읽어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요. 한 실장, 이 아이는 당분간 이 집에 머물 거다. 방 하나 내주고 필요한 건 알아서 챙겨줘. 신 회장이 무심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 말투는 완벽하게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죠. 마치 감히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해내면 되는 거였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눈으로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빠를 살릴 수만 있다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저택에서 10살 소년과 52살 여자 사이 보이지 않는 전쟁도 함께요. 저택에 들어온 첫날, 준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손님방이었어요. 사모님 방은 2층 동쪽 끝이야. 하지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한 실장이 방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낯선 사람을 싫어하셔. 자극받으시면 안 되거든. 알겠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떠난 뒤 준서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넓은 저택은 미로 같았어요. 긴 복도마다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죠. 준서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동쪽 끝. 한 실장이 말한 그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 쪽을 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창문이 아니라 벽을 보고 있었죠. 커튼이 쳐진 창문 옆 아무것도 없는 흰 벽이요. 이명자 사모님. 인터넷에서 본 사진 속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년 전 사진에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자선 행사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남편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인형 같았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를 가진 인형이요.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준서가 문을 살짝 더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하지만 명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서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오준서예요. 10살이고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서가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한 실장이 성큼 다가오더니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예민하시다고 했잖아.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요. 인사는 무슨 인사야? 나가. 한 실장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려는 순간 준서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어요. 한 실장이 자신을 끌어내면서도 명자를 힐끗 돌아보는 눈빛.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어요. 준서는 그 눈빛을 기억해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1층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2층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어요. 2층 복도 끝. 명자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소리나지 않게 복도를 걸어가 문 옆 벽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한 실장이 명자 앞에 앉아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헌신적인 간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준서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민재 생각하세요? 한 실장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할수록 더 괴로우실 테니까. 숟가락이 명자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고개를 미세하게 돌리며 거부하는 듯 했죠. 그 순간 한 실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왜 안 드세요? 설마 아직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부드러움이 사라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사모님이 민재 방에 촛불 켜놓고 나온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사모님 실수로 불이 난 거예요. 사모님이 민재를 죽인 거라고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죠. 하지만 한 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죗값 치르셔야죠, 사모님. 편하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불 속에서 그렇게 할머니를 불렀을 텐데. 사모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명자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한 실장이 탁자 위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드시고 진정하세요. 약을 죽에 타더니 억지로 명자의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항했지만 한 실장은 한 손으로 명자의 턱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삼키세요. 안 삼키시면 또 주무시기 힘드실 거예요. 결국 명자는 약이 섞인 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고 손에서 힘이 빠졌죠. 한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명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셨네요. 푹 주무세요, 사모님. 그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준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본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저건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귓가에 대고 내가 손자를 죽였다고 속삭이면서 죄책감을 먹이고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면 약을 먹여서 재워버리고요. 가스라이팅.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지금 한 실장이 사모님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사모님이 10년이나 입을 열지 못했는지, 왜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치료가 안 됐는지, 사모님의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옆에서 매일 병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큰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실장이 있다. 일주일. 아니, 이제 엿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모님을 저 악마 같은 여자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요. 준서는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명자 사모님의 떨리는 어깨가 떠올랐고 한 실장이 귓가에 속삭이던 그 섬뜩한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됐죠.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실장이 사모님을 일부러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일찍 일어나 저택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조를 파악해 두려는 거였어요.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식당, 주방, 그리고 하인들의 방이 있었고 2층에는 명자 사모님의 방과 신 회장의 서재가 있었죠. 3층은 어떤지 올라가 보려 했지만 계단 입구에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3층은 왜 못 올라가요? 준서가 지나가던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거긴 돌아가신 도련님 방이 있어서요. 회장님 지시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10년 전 화재로 죽은 손자의 방.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더 급했습니다. 오후 2시 준서는 2층 복도 구석에 숨어서 명자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본 것처럼 한 실장이 또 사모님에게 뭔가를 먹이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실장이 쟁반을 들고 명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쟁반 위에는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액체가 묘한 색이었습니다. 연한 보라빛이 도는 꽃차 같은 것이었죠. 사모님, 허브티 가져왔어요. 심신 안정에 좋은 거예요. 드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한 실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준서는 그 보라색 허브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먹인다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저걸 먹였다면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면 어젯밤에 먹인 약이 떠올랐습니다. 죽에 타서 억지로 삼키게 했던 그 약. 먹고 나서 사모님의 눈이 금세 풀렸었죠. 혹시 저 허브티에도 비슷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기회는 금방 왔습니다. 한 실장이 명자에게 차를 다 먹이고 나서 빈 찻잔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신 회장의 호출이었나 봐요. 한 실장은 찻잔이 든 쟁반을 복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전화를 하며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준서는 재빠르게 탁자로 다가갔어요. 찻잔 안에는 보라색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주위를 살핀 뒤 검지손가락을 찻잔에 살짝 담가봤어요. 혀끝에 아주 살짝 댔을 뿐인데 찌릿한 느낌과 함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맛은 달콤했어요. 라벤더 같은 꽃 향기가 나면서 입안에 은은한 단맛이 퍼졌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혀끝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깜짝 놀라 혀를 움직여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본 것뿐인데 이 정도라면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찾은 거예요. 한 실장이 사모님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지, 왜 10년 동안 아무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는지,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을 무너뜨리고 약물로 몸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거야. 이중족쇄였습니다. 정신과 몸 둘 다 가둬버린 거예요. 사모님은 그 안에서 1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살 아이가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었지만 준서는 그걸 꾹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다시 명자의 방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어김없이 한 실장이 보라색 허브티를 들고 나타났어요. 준서는 방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장님, 사모님께 제가 차 갖다 드려도 돼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됐어. 사모님 시중은 내가 들 테니까 넌 내 할 일이나 해. 근데 저 원래 이 집에 사모님 돕겠다고 온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회장님한테 혼나요. 한 실장은 잠시 준서를 노려보더니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들어와서 구석에 앉아 있어. 사모님한테 말 걸지 말고. 준서가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오늘도 휠체어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다가가 찻잔을 명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허브티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기 싫은 것 같았지만 한 실장이 손을 감싸 쥐고 억지로 입술 쪽으로 가져갔어요. 준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준서의 눈에 창가에 놓인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한 실장 쪽으로 넘어졌어요. 아! 준서의 몸이 한 실장의 팔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찻잔이 기울어졌습니다. 보라색 액체가 절반쯤 바닥에 쏟아졌어요. 너 뭐 하는 거야? 한 실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넘어진 척 바닥에 엎드린 채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죄송해요, 실장님. 발이 꼬여서요. 나가 있어. 내가 있으면 사고만 나. 복도로 나온 준서는 멀리서 방 안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실장의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명자의 방에는 항상 한 실장이 붙어 있었고 허브티를 먹이는 시간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약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한 실장의 방을 뒤져야 했죠. 그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일주일 중 이미 이틀이 지났어요. 준서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약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한 실장이 왜 사모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10년 전 화재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준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3층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그곳. 죽은 아이 민재의 방이 있는 곳이요. 이틀이 더 지나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는 우연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2층 복도를 지나가던 명자의 휠체어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멈춘 거예요. 한 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계단 위쪽을 향해서요. 3층, 굳게 닫힌 문이 있는 그곳을요. 명자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분명 감정이었어요. 1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그 눈에 아주 잠깐이지만 무언가가 일렁였죠.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실장이 돌아오자마자 명자의 표정은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준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저택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벽시계가 새벽 2시를 알렸을 때 준서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방문을 열었어요. 카펫 덕분에 발소리가 나지 않았죠. 복도는 캄캄했지만 준서는 낮 동안 외워둔 구조를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준서는 원래 이런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죠. 냄새, 표정, 습관, 말투의 미세한 변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준서의 머릿속에는 사진처럼 저장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는 그런 준서를 보며 우리 준서는 눈이 3개 달린 것 같다고 농담하곤 했죠. 그 능력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계단 입구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 팻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준서는 잠시 멈춰 섰다가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서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공룡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과 장난감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작은 침대 위에는 곰 인형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었죠.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게 10년 전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방은 화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명 민재가 화재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 방은 깨끗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요. 화재가 난 곳은 이 본체가 아니라 별채라고 했어요. 준서는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연필과 지우개뿐이었고 옷장 안에는 작은 옷들만 걸려 있었죠. 포기하려던 순간 준서의 눈에 책상 아래쪽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다리 옆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바닥 나무판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 틈에 손가락을 넣어 판자를 들어 올리자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과 함께 어린아이 특유의 서툰 글씨가 빼곡했어요. 준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오늘 한이모가 맛있는 과자를 줬다. 근데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래. 한이모가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다. 할아버지 없는데 왜 들어가지? 준서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늘 별채에서 놀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다. 서랍 안에 있었다. 작고 반짝이는 거였다. 한이모가 항상 달고 다니는 꽃이랑 똑같은 꽃이 그려져 있었다. 예뻐서 로봇 친구 뱃속에 숨겨놨다. 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이모가 항상 달고 다니는 꽃. 준서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현관에서 맞이했던 한 실장의 모습. 흰색 블라우스 깃에 달려있던 작은 브로치. 정교하게 세공된 금빛 난초 브로치였죠.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 꽃 브로치를 달고 있다니.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한이모가 별채에서 뭔가 찾고 있었다. 서랍을 막 뒤지고 있었다.
엄청 화난 얼굴이었다. 무서워서 말 안 걸고 도망쳤다. 준서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오늘 밤 별채에서 자기로 했다. 나는 별채에서 자는 게 좋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별채를 집어삼킨 불길은 결국 어린 민재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준서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민재가 별채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한 실장 꽃이 그려진 반짝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실장이 별채에서 뭔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별채에 불이 났어요. 준서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3층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빨리 방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였죠.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서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밤중에 3층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한 실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냥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요. 거짓말. 한 실장이 단번에 잘라 말했습니다. 내 방에서 3층까지 오려면 2개 층을 올라와야 해. 화장실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그 핑계를 내가 믿을 것 같아?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기장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한 실장의 시선이 준서의 품으로 향했어요. 뭘 들고 있는 거야? 한 실장이 일기장을 낚아채더니 펼쳐봤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로 민재의 삐뚤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한 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글씨를 훑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어디서 이딴 쓰레기를 주워다가 소설을 쓰려고 했어? 한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죠. 그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민재가 쓴 일기장이에요. 그 순간 한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준서가 막을 틈도 없이 단숨에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 준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실장은 찢어진 종이들을 발로 밟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미 사라진 애가 쓴 글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어낸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눈앞에서 중요한 단서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준서는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별채 서랍에서 발견한 반짝이는 것, 한이모 꽃이 그려져 있던 것, 로봇 친구 속에 숨겨뒀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실장이 별채를 뒤지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어. 일기장은 찢어졌고 준서에게는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충신과 며칠 전에 들어온 꼬마.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한 실장이죠. 게다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상황만 더 나빠질 거예요. 가자. 한 실장이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로요? 회장님한테. 한밤중에 출입금지 구역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직접 말씀드려야겠다. 한 실장에게 끌려 2층으로 내려갔고 신 회장의 침실 앞에 섰습니다. 한 실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신 회장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깨워드려서요. 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준서 앞에서 일기장을 찢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 이 아이가요, 사모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올라가 봤더니 입을 열게 한답시고 사모님께 돌아가신 민재 도련님 얘기를 꺼내면서 자극한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한 실장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직접 사모님 상태를 보세요. 한 실장이 회장님을 이끌고 가 명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신 회장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준서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명자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신 회장이 달려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품에서도 떨림을 멈추지 못했어요.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명자가 저렇게 떠는 건 민재 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도에서 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한 실장이 무섭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신 회장은 그걸 모릅니다. 이게 다 이해 때문이라는 거야? 신 회장이 돌아서며 준서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내를 살리려고 모든 걸 쏟아부은 남자의 분노였죠.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한 실장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일기장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준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꾹 참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어요. 할 말 없어? 신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신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 실장, 이 아이를 당장 1층 방에 가둬둬. 내일 날 박는 대로 내보낸다. 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실장이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 실장이 준서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똑똑하네. 입 다물 줄 아는 거 보니까. 근데 소용없어. 내일이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나. 다신 돌아오지 못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어요. 1층 손님방. 한 실장이 준서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서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본체가 보였어요. 3층 어딘가에 로봇 장난감이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는 찾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층에 불 꺼진 창문이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죠. 내일 아침이면 쫓겨나요. 그러면 아빠는 한 달 안에 수술 못하면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이미 일주일 중 닷새가 지났고 남은 건 이틀뿐이에요. 아니, 내일 아침에 쫓겨나면 이틀도 없는 거죠.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힘없이 웃던 아빠. 준서야,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이 떨리던 아빠. 밤마다 몰래 우시던 아빠. 안 돼요. 준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이 방에 사람을 가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창문을 열자 빗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1층이라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3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선을 돌리니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붙어 있는 빗물 배관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지만 준서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으로 배관을 움켜쥐었습니다. 떨어지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비가 눈으로 들어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을 지났어요. 손바닥이 쓰렸습니다. 3층에 거의 다 올랐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준서의 몸이 순간 기울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배관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3층 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준서는 창틀을 잡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방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잠시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민재의 방. 아까 일기장을 찾았던 그 방이에요. 준서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책장 옆, 장난감 상자 옆, 침대 밑. 작은 장난감들은 많았지만 로봇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 밑을 한 번 더 들여다봤지만 먼지만 수북했습니다. 준서가 옷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쪽에 상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 작은 신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 레고 블록들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상자,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탄 냄새가 올라왔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동화책 한 권, 녹이 붙은 장난감 조각들, 그리고 로봇이 있었어요. 준서는 로봇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건전지 케이스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화재 열기 때문인지 살짝 녹아붙어 있었어요. 손톱으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 건전지가 들어 있어야 할 자리에 건전지 대신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작고 반짝이는 것.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군번줄 모양의 USB였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보다 조금 큰 작은 금속 USB. 금속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반짝거렸어요. 준서가 휴대폰 불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난초 문양. 준서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한 실장의 브로치.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흰색 블라우스 깃에 달려있던 금빛 브로치. 그 브로치에 새겨져 있던 것과 똑같은 난초 문양이었어요. 한 이모가 항상 달고 다니는 꽃이랑 똑같은 꽃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예요. 민재가 숨겨둔 게 바로 이거였어요.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한 실장 거예요. 그리고 한 실장은 이걸 찾으려고 별채를 뒤졌어요. 엄청 화난 얼굴로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민재가 숨겨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별채에 불이 났어요. 그때 상자 안에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조각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작은 옷. 준서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잠옷이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별무늬가 그려진 아이 잠옷. 화재 때문에 절반이 타고 그을려 있었어요. 준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잠옷을 입은 아이가 불 속에서 할머니를 불렀겠죠.
그리고 사모님은 10년 동안 그 기억에 갇혀 살아왔어요. 너 탓이다. 내가 손자를 죽였다는 말을 들으면서요. USB는 주머니에 넣고 잠옷은 가슴에 품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는 게 더 무서웠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마침내 1층 창문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신 회장이 준서를 내보내려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준서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무기가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준서는 바닥에 앉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품에는 그을린 잠옷이 있었고 주머니에는 유해비가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복도에서 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회장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 자물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실장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가정부 2명이 보였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차가 대기하고 있어. 한 실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를 쫓아낸다는 표정이었죠. 알겠어요. 준서가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현관으로 와.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지. 복도를 지나 현관홀로 향했어요. 준서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그 위 어딘가에 있을 사모님의 방. 현관홀에 도착하자 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약속한 일주일은 아직 안 끝났지만 어젯밤 일로 계약은 파기다. 나가라. 그때 신 회장의 시선이 준서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안고 있는 검게 그을린 천조각. 그걸 보는 순간 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한 실장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 애가 도련님 방을 뒤졌나 봅니다. 유품까지 훔쳐오다니 정말 버릇없는 애예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쫓겨나더라도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사모님한테 딱 한 번만요. 안 돼. 한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애를 사모님 근처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도 사모님을 자극해서 발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준서가 한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사모님을 괴롭힌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사모님 입 열게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헛소리 집어치워. 한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딱 5분만 주세요. 5분만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준서의 품에 안긴 잠옷에 머물러 있었어요. 파란색 바탕에 별무늬. 10년 전 손자가 좋아하던 잠옷이었죠. 회장님, 이 애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안 좋으신 거 아시잖아요. 또 자극받으시면 어떡해요? 신 회장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5분. 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딱 5분만이다. 신 회장이 준서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네. 5분이면 돼요. 한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신 회장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한 실장이 말했어요. 사모님 상태를 지켜봐야 하니까요. 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
준서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품에는 민재의 잠옷을 안고 주머니에는 USB를 넣은 채로요. 2층 복도 끝. 명자 사모님의 방 앞에 도착했어요. 준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준서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오늘도 사모님은 텅 빈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뒤에서 한 실장이 따라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문 앞에 신 회장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준서가 명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하고 있었지만 준서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모님,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품에 안고 있던 잠옷을 꺼냈어요. 검게 그을린 파란색 천, 별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잠옷이요. 준서가 그 잠옷을 조심스럽게 명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자기 무릎 위에 놓인 천 조각을 향해서요.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냄새. 10년이 지났는데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탄 냄새. 그 냄새가 명자의 뇌를 찔렀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한 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먼저 움직였어요. 명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촛불 때문에 불난 거 아니에요. 준서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난초 문양이 새겨진 작고 반짝이는 것. 그걸 명자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민재가 찾아서 숨겨뒀어요. 로봇 친구 속에요. 명자의 시선이 USB로 향했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난초 문양.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문양이었어요. 한 실장이 회장님 돈을 빼돌렸대요. 이게 그 증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명자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들킬까봐 증거 없애려고 별채에 불을 지른 거예요. 민재가 거기서 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명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탓 아니에요. 할머니는 촛불 끄고 나왔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준서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범인은 지금 할머니 뒤에 서 있어요. 그 순간 명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묻어뒀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민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뽀뽀해주고 촛불을 끄고 별채를 나섰어요. 분명히 껐어요. 분명히요. 본체로 돌아가는 길. 정원을 지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 기름 냄새였어요. 그리고 별채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둠 속의 그림자. 누구였을까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뒤 불이 났어요. 민재가 있는 별채에서요.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막았어요. 위험해요, 사모님. 그 목소리. 명자의 뇌리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별채에서 나오던 그림자, 기름 냄새, 그리고 명자를 막아섰던 사람.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명자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온몸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어깨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모님, 한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한 실장의 손이 명자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명자가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휠체어에 묶여있던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한 실장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벌떡 일어선 명자가 더 빨랐어요. 두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한 실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모님. 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자의 눈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눈에 담긴 것은 10년치 분노였습니다. 10년치 억울함이었고, 10년치 슬픔이었고, 10년치 고통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굳어있던 혀가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목구멍에서 소리가 올라왔어요. 너였어.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불질렀어. 한 실장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어요.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손자를 하늘로 보냈어. 명자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손자가 그렇게 간 거야. 10년 만에 터져나온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오래 묻어뒀던 건지 그 절규에는 뼈가 깎이는 듯한 통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악마야. 명자가 한 실장을 밀쳤어요. 휘청거리던 한 실장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명자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10년 동안 쓰지 않은 다리가 힘을 버티지 못했지만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탓이라고 했지. 내가 촛불 안 껐다고. 나 때문에 불난 거라고.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너였어. 처음부터 전부 너였어. 조금 늦게 도착한 신 회장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신 회장이 휘청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어? 뭘 말하는 거야? 한 실장이 불 지른 거. 당신은 정말 몰랐어? 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한 실장에게로 향했어요. 한 실장, 이게 무슨 소린가? 한 실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사모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 명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봤어. 그날 밤 내가 별채에서 나오는 거. 기름 냄새 풍기면서 준서가 조용히 신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확인해 보세요. 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난초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한 실장이 항상 달고 다니던 브로치와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민재가 별채 서랍에서 찾아서 로봇 안에 숨겨뒀어요. 준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 실장이 별채에서 뭔가를 엄청 찾고 있었대요. 민재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청 화난 얼굴로요. 일기장? 어젯밤에 한 실장이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준서가 한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 불이 났어요. 한 실장이 찾던 게 없어졌으니까요. 증거를 태워 없애려고 한 거예요. 한 실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애가 꾸며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이 USB 안에 뭐가 들었나? 한 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안에 뭐가 들었냐고. 한 실장이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명자가 비틀거리며 남편에게로 다가갔어요. 신 회장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앉아. 일단 앉아. 명자가 남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어요. 10년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죽인 줄 알았어. 10년 동안 내가 죽인 줄 알았다고. 신 회장이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명자야. 준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신 회장은 USB를 자신의 서재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신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횡령 장부였습니다. 25년치 기록이 빼곡했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한 실장이 언제, 얼마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전부 적혀 있었죠. 금액을 다 합치면 수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 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믿었던 사람, 가족보다 더 가까이 뒀던 사람이에요. 한 실장은 서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실장. 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대우해줬잖아. 왜? 한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 같은 것이요. 부족한 거 없이? 한 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장님은 모르시죠?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밤낮 없이 일하고 더러운 일도 마다 않고 회장님 뒤치다꺼리 다 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월급 푼 돈이요? 그래서 훔쳤다는 거야? 내 돈을? 제가 받아야 할 걸 가져간 거예요. 한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얼마인데요? 수십조예요. 그 중에 몇십억이 뭐가 대수예요? 저한테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어요. 신 회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민재를 그렇게 보낸 거야? 그 애가 뭘 봤어? USB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아니에요. 한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민재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별채에서 자는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방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몰랐다고? 명자의 목소리였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명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남편의 부축을 뿌리치고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내가 민재 재우고 나올 때 너 봤잖아. 정원에서 마주쳤잖아. 나한테 인사했잖아. 사모님, 일찍 주무세요라고 했잖아. 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민재가 별채에 있는 거 알았잖아. 알면서 불 질렀잖아. 신 회장이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명자가 남편 품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 회장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신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가 바닥에 떨어진 민재의 잠옷을 집어들었어요. 그을린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신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리고 나가. 경호원들이 한 실장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한 실장이 발버둥쳤습니다. 회장님, 저 없으면 이 집 안 돌아가요. 25년 동안 제가 다 했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한 실장의 절규가 복도로, 계단으로, 현관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준서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서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완료. 5억 원. 준서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요. 아빠. 준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수술만 잘 되면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준서는 아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해냈어. 아빠는 약해진 몸으로 준서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 심장을 얻은 아빠는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처음에는 병상에만 누워 있다가 앉을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준서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아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준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대성캐슬 정원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하얀 파라솔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신 회장 부부가 마련한 작은 가든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서 앉아. 명자가 손짓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볼에 살이 올랐어요. 무엇보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명자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어요. 휠체어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두 발로 걷고 뛰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준서가 명자 옆에 앉았어요. 명자가 준서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서 얼굴이 더 잘생겨졌네.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아빠가 매일 밥 해주세요.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셔? 완전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조깅하세요. 병원에서 놀랐대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 몰랐다고. 명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 우리 준서 덕분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명자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근데 준서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 명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아빠가 살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 회장이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명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여보, 오늘은 파티잖아. 비즈니스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아, 이건 꼭 지금 해야 해. 신 회장이 준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요즘 회사 인수 합병 때문에 머리가 아파. 상대 회사 실사 보고서가 뭔가 이상한데 내 눈에는 뭐가 이상한지 안 보여.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잖아요. 전문가들도 못 찾아. 근데 넌 찾을 것 같아. 신 회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그 눈 말이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그 능력. 그거 좀 빌려줘. 준서가 피식 웃었어요. 회장님, 저 이제 11살이에요. 초등학생한테 인수합병 컨설팅 맡기실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넌 10살 때 나한테 5억 원 거래를 제안한 녀석이야. 신 회장이 씩 웃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 제대로 된 보수를 줄 생각이니까. 준서가 스테이크를 한 입 썰어 먹으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 몸값 오른 거 아시죠?
얼만데? 준서가 포크를 내려놓고 신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말했어요. 경영 컨설팅은 10억부터입니다. 입금 먼저 하세요. 정원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신 회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명자가 배를 잡고 깔깔댔어요. 야, 이 녀석? 5억도 비싸다 그랬는데 10억은 또 뭐야? 인플레이션이요. 그리고 저 이제 실적 있잖아요. 대성그룹 사모님 살린 실적. 이거 완전 사기꾼 기질 있네.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회장님. 준서가 해맑게 웃었어요. 정원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1년 전 폭우 속에서 신 회장의 차를 가로막았던 작은 소년. 아빠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건 거래를 제안했던 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진 어린 소년. 그들은 지금 이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